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숨어있는 독성물질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용하고 계시는 물건들 중에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셨나요?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화장실을 다녀오고 아침을 준비하면서 프라이팬에 계란도 부치고 집안 냄새가 좀 나니까 방향제도 뿌리고 출근 준비를 하면서 향이 좋은 섬유유연제로 빨래한 옷을 입고 플라스틱 텀블러에 물을 담아서 나가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모든 평범하고 일상적인 과정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독성물질에 노출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더 무서운 건 이런 노출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단순한 가정이나 추측이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의 저명한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최근에 우리 일상에서 당장 제거해야 할 독성물질 8가지를 발표했어요. 하버드 대학교 출신의 팔로워가 123만 명이나 되는 인플루언서 의사인 사우라브 세티 박사인데요.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미국 주요 매체에도 자주 등장하는 건강 전문가예요. 이분이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독성물질과 관련된 정말 아픈 역사가 있어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 기억하시죠? 2011년에 발생한 이 사건으로 1000명이 넘는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었죠. 하지만 이런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나라가 OECD 38개국 중에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와 함께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가 없었던 몇 안 되는 국가였다는 거예요. 다행히 2021년에 서울시에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를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올해까지만 운영된다고 해요. 정말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연간 급성 중독 환자가 무려 10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하루에 약 270명 정도가 독성물질로 인한 급성 중독을 겪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숫자가 얼마나 심각한지 느껴지시나요? 오늘 이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우리 생활 속에 숨어있는 독성물질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지, 왜 우리나라의 독성물질 관리 체계가 부족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소중한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히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도 함께 공유할 예정이에요. 자폐나 ADHD를 가진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보다 독성물질 해독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런 취약한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어요. 일부 전문의가 경고한 일상 속 독성물질들. 테플론 프라이팬에 숨겨진 위험. 자, 그럼 먼저 사우라브 세티 박사가 가장 먼저 언급한 것부터 살펴볼게요. 바로 테플론 프라이팬이에요. 여러분 집에도 하나씩은 있으실 텐데요. 코팅팬이라고도 불리는 이 프라이팬들 말이에요. 세티 박사는 프라이팬에 긁힌 자국이 있다면 그걸로 끝이라고 말했어요. 정말 단호하고 강력한 표현이죠. 왜 이렇게 확실하게 말했을까요? 테플론은 PTFE 즉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이라는 화학물질로 만들어져요. 이 물질 자체는 상온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문제는 코팅이 손상되었을 때 발생해요. 긁히거나 벗겨진 테플론 코팅은 고온에서 미세 플라스틱과 독성가스를 방출할 수 있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면 테플론은 260도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하면 유해가스가 나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볶음 요리를 할 때 프라이팬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말이에요. 특히 센 불에서 요리할 때는 쉽게 260도를 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코팅이 손상된 프라이팬을 계속 사용한다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이런 독성물질이 섞일 수 있는 거죠. 매일 아침 계란을 부치고 저녁에 볶음밥을 만들면서 조금씩 우리 몸에 쌓여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테플론에서 나오는 화학물질들이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축적된다는 거예요. 이런 물질들을 퍼레버 케미컬즈 즉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한번 몸에 들어가면 거의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티 박사는 세라믹이나 무쇠 스테인리스 스틸 프라이팬으로 교체하라고 권했어요. 처음에는 음식이 좀 눌어붙을 수도 있지만 사용법에 익숙해지면 훨씬 안전하게 요리할 수 있어요. 무쇠팬의 경우 처음 구입했을 때 시즈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기름을 발라서 고온에서 구워주는 건데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운 코팅이 생겨서 눌어붙지 않아요. 스테인리스 스틸팬은 충분히 예열한 후 사용하면 되고 세라믹 팬은 사용법이 가장 쉽지만 충격에 약하니 조심해서 다뤄야 해요. 인공 감미료의 두 얼굴.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인공 감미료예요. 특히 아스파탐과 수크랄로스가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이 인공 감미료들은 설탕보다 수백 배 단맛을 내면서도 칼로리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이나 제로 음료, 무설탕 껌, 다이어트 요거트 등에 많이 들어가죠. 제로 칼로리, 무설탕, 다이어트라는 표시를 보면 건강에 좋을 것 같잖아요. 특히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제품들의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편의점에 가보면 제로 음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높아졌죠. 그런데 과연 이런 제품들이 정말 건강에 좋을까요? 하지만 세티 박사는 이런 인공 감미료들이 우리 장내 유익균에 악영향을 준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혈당 조절과 식욕 신호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포도당 불내증과 장내 미생물 변화와도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장 속에는 수조 개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이 미생물들은 우리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키우고 비타민을 합성하고 심지어 우리 기분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인공 감미료가 이런 좋은 균들을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건 인공 감미료가 우리 뇌를 속인다는 거예요. 단맛을 느끼면 우리 뇌는 당분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인슐린을 분비할 준비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당분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혈당 조절 시스템에 혼란이 생기는 거죠.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인공 감미료가 오히려 단 것에 대한 갈망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단맛은 느끼지만 실제 만족감은 얻지 못하니까 더 많은 단 것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럼 단맛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세티 박사는 자연 유래 감미료인 퓨어 몽크 프루트나 퓨어 스테비아, 그리고 진짜 과일을 추천했어요.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지만 우리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죠. 특히 스테비아는 남미가 원산지인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료예요. 몽크 프루트는 중국이 원산지인 과일에서 추출한 감미료고요. 이런 천연 감미료들은 인공 감미료보다는 장내 미생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다고 알려져 있어요. 플라스틱 생수병에 숨겨진 위험. 이제 플라스틱 생수병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 환경을 생각해서 텀블러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플라스틱 생수병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운동할 때나 야외 활동을 할 때, 그리고 출장이나 여행을 갈 때 말이에요. 문제는 특히 고온에 노출된 생수병이에요. 여름에 차 안에 둔 물병이나 햇볕에 노출된 물병, 그리고 뜨거운 창고나 배송 트럭에서 보관된 물병들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BPA, 즉 비스페놀과 같은 호르몬 교란 물질이 물에 녹아 나올 수 있어요. BPA는 플라스틱을 단단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합성 화학물질이에요. 195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많은 플라스틱 제품에 들어가고 있어요. 문제는 이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죠. 내분비계 교란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는 성장과 발달, 생식 기능, 신진대사 등 다양한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임신부나 어린이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죠. 그럼 BPA 프리라고 써있는 제품은 괜찮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세티 박사는 BPA 프리로 표시된 제품조차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어요. BPA 대신 BPS나 BPF 같은 다른 화학물질을 사용하는데 이것들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 연구들을 보면 BPA 대체 물질들도 BPA와 비슷한 호르몬 교란 효과를 보인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플라스틱 자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해결책은 간단해요. 스테인리스나 유리병을 사용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무겁고 불편할 수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훨씬 나은 선택이에요. 특히 스테인리스 텀블러는 보온 보냉 효과도 뛰어나서 실용적이기도 하고요. 만약 플라스틱 병을 사용해야 한다면 절대 고온에 노출시키지 마세요. 차 안이나 햇볕이 드는 곳에 두지 말고 뜨거운 음료를 담지도 마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마시고 오래 보관하지 마세요. 향초와 방향제의 달콤한 유혹. 이번에는 향초와 실내용 방향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집에 좋은 향이 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손님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정말 다양하고 예쁜 향초들이 많이 나와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인기가 많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보면 예쁜 향초를 켜놓고 찍은 사진들이 정말 많아요. 분위기도 좋고 향도 좋고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집안에 애완동물 냄새나 요리 냄새가 날 때 방향제를 사용하면 금세 깔끔해지니까 정말 편리하고요. 하지만 세티 박사는 이런 제품들도 주의해야 할 목록에 포함시켰어요. 왜일까요?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향초와 방향제에는 프탈레이트와 휘발성 유기화 합물, 즉 VOCS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화학물질들은 호르몬 시스템에 악영향을 주고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요.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들거나 향을 오래 지속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내분 비계를 교란시킬 수 있어요.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죠. VOCS는 상온에서 쉽게 기화하는 유기화 합물들이에요.
세차 냄새나 새 가구 냄새도 이런 VOCs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물질들을 장기간 흡입하면 두통, 현기증, 눈과 목에 자극, 심지어 간이나 신장에도 손상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이런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면 실내 공기질이 심각하게 나빠질 수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공기를 좋게 만들려고 사용한 제품이 오히려 공기를 오염시키는 거죠. 그럼 향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밀랍으로 만든 비즈왁스 향초나 에센셜 오일 디퓨저를 추천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향을 사용할 때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는 거예요. 밀랍 향초는 일반 파라핀 왁스 향초보다 더 깨끗하게 타고 유해한 화학물질도 적게 방출해요. 에센셜 오일도 합성 향료보다는 훨씬 안전하죠. 다만 에센셜 오일도 농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적당량만 사용해야 해요. 자연스러운 향을 즐기고 싶다면 진짜 꽃이나 허브를 기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라벤더나 로즈마리 같은 허브는 키우기도 쉽고 자연스러운 향도 나거든요. 그리고 공기정화 효과까지 있으니 일석이조죠. 가공육 속 질산염과 아질산염. 이제 먹거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꼭 피해야 할 것 중에는 질산염과 아질산염이 포함된 가공육이 있어요. 햄, 소시지, 베이컨, 살라미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가공육들은 정말 편리하잖아요. 아침에 바쁠 때 햄 한 조각이면 간단하게 단백질 섭취가 되고 아이들 도시락에도 넣기 좋고 라면에 넣어 먹으면 맛도 좋고요. 그런데 이런 편리함 뒤에 숨겨진 위험이 있어요. 질산염과 아질산염은 고기의 색깔을 예쁘게 유지하고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보존료예요. 덕분에 햄이나 소시지가 그 특유의 분홍빛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이런 보존료가 없다면 가공육은 회색빛으로 변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어요. 특히 고온에서 조리할 때 이런 변화가 더 쉽게 일어나죠. 햄을 구워 먹거나 베이컨을 바삭하게 구울 때 말이에요. 니트로사민은 위암을 비롯한 여러 암의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어요. 1군 발암물질이라는 건 인간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가끔 먹는 정도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자주 섭취한다면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소시지나 햄 같은 제품들은 더욱 주의해야겠죠. 대신 질산염과 아질산염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거나 아예 신선한 고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어요. 요즘은 무청과 햄이나 소시지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만하죠. 항균 비누의 역설. 다음은 트리클로산 성분의 항균 비누예요.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손 씻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항균 비누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병원이나 식당, 공공장소에서도 항균 비누를 쉽게 볼 수 있고요. 트리클로산은 강력한 항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항균 제품에 사용되죠. 비누뿐만 아니라 치약, 세제, 화장품에도 들어가요. 세균을 99.9% 죽인다는 광고를 보신 적 있으실 텐데 바로 이런 성분 덕분이에요. 하지만 이 물질이 우리 몸에 축적될 수 있고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갑상선 호르몬과 성호르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더욱 문제인 것은 트리클로산이 항생제 내성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 항균제를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더 강한 세균들이 살아남게 되는 거죠. 마치 항생제를 남용했을 때 나타나는 슈퍼박테리아와 같은 원리예요. 또한 트리클로산이 하수를 통해 환경으로 배출되면서 수생생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해서 물고기의 번식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일반적인 비누와 물만으로도 충분히 세균을 제거할 수 있어요. 미국 식품의 약국에서도 트리클로산이 들어간 항균 비누가 일반 비누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어요. 오히려 20초 이상 꼼꼼히 손을 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해요. 특히 어린이들은 항균 제품보다는 순한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아이들의 면역 시스템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적당한 세균에 노출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만 자라면 오히려 알레르기나 아토피에 더 취약해질 수 있어요. 세탁세제와 건조기 시트. 마지막으로 향이 첨가된 세탁세제와 건조기 시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빨래에서 좋은 향이 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특히 건조기 시트를 사용하면 옷이 부드러워지고 정전기도 방지되고 향도 좋아져서 많이 사용하시죠. 요즘 세탁세제나 섬유유연제 광고를 보면 정말 좋은 향이 나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꽃밭향, 숲속향, 바다향 등등 정말 다양한 향이 나오죠. 그리고 향이 며칠씩 지속된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내세우고요. 하지만 이런 제품들에도 앞서 말한 프탈레이트나 다른 화학 향료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물질들은 옷에 남아서 우리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게 돼요. 특히 속옷이나 잠옷처럼 피부에 직접 닿는 옷의 경우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건조기 시트예요. 건조기 시트에는 강력한 화학 향료와 유연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이 고온의 드라이어 안에서 옷에 깊숙이 스며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처리된 옷을 입으면 하루 종일 이런 화학 물질들이 우리 피부에서 흡수될 수 있어요. 특히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이런 화학 향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피부 트러블이 자주 생기는데 원인을 모르겠다면 세탁세제를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세탁세제를 바꾼 후 피부 트러블이 개선되었다는 후기를 남기시거든요. 향이 없는 세탁세제를 사용하거나 천연 성분으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어요. 건조기 시트 대신에는 양모 드라이어 볼을 사용하면 화학물질 노출 없이도 옷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요. 양모 드라이어 볼은 재사용도 가능하고 환경에도 좋으니 일석이조죠. 2부 우리나라의 독성물질 현실과 관리 체계의 문제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교훈과 현재 상황. 이제 우리나라의 독성물질 현실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나라는 가습기 살균제라는 정말 아프고 충격적인 경험을 했어요. 2011년에 발생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일상 속 화학물질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있던 PHMG 즉 폴리헥사메틸렌고아니딘이라는 물질이 문제였어요. 이 물질은 원래 세정제로 개발되었는데 가습기에 넣어서 사용하면서 예상치 못한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세정제로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었던 물질이 가습기에서 나오는 수증기와 함께 우리 폐로 직접 들어간 거죠. 농도와 노출 경로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결과 수많은 분들이 폐섬유증으로 고생하시고 1000명이 넘는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었죠. 이 사건을 연구한 분이 바로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분자생물학 교실의 박은정 교수님이에요. 나노 독성 물질을 연구하는 독성학자이신데 당시 미국에서 연수 중이셨다고 해요. 뉴스를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독성학자로서 이런 물질의 유통을 미리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이루셨다고 해요. 하지만 박 교수님은 손 놓고 있지 않으셨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쥐실험을 통해 PHMG가 실제로 폐섬유중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셨어요. 이런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법정에서도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었던 거죠. 여전히 남아있는 근본적인 문제들. 그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의 독성물질 관리가 많이 좋아졌을까요? 안타깝게도 박은정 교수님은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하세요. 박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PHMG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물질로 대체될 뿐이죠. 같은 기능을 하는 물질이라면 우리 몸에도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PHMG라는 특정 물질만 금지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같은 역할을 하는 다른 물질들이 대신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들도 비슷한 위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박 교수님은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제품들이 호흡기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이런 상황이라니 정말 놀랍고 걱정스럽지 않나요? 박 교수님은 기업과 소비자들은 PHMG에만 꽂혀서 이것만 없으면 안전한 제품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PHMG가 하는 역할은 다른 물질이 대신하고 있고 이 물질 역시 안전을 보증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호흡기 독성 검증의 부재 마이너스 가장 심각한 문제.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제품 승인 과정에서 호흡기 독성 테스트가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화학 제품이 시장에 나오려면 안전성 검증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로 피부에 바르거나 삼켰을 때의 독성만 검사했던 거예요. 숨을 쉴 때 폐로 들어가는 독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생각해 보세요. 스프레이 제품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탈취제, 살균제, 방향제, 헤어스프레이, 클리너, 화장품, 의약품까지. 이런 제품들을 사용할 때 우리가 그 성분들을 숨으로 마시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들이 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검사를 안 하고 판매되고 있다는 거니까요. 다행히 이제는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2025년부터는 살균 소독제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은 호흡기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판매,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된다고 해요. 환경부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살생물 물질 총 116종에 대해 68종을 판매 승인 해제했어요. 승인된 48종이 포함된 제품들도 내년 말까지 안전성 효과 검증을 거쳐야 하고 미승인 시 2025년에 국내에서 퇴출된다고 해요. 이때 필요시 안전성 효과 검증으로 흡입독성 테스트가 요구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해요. 탈취제의 숨겨진 위험 실험으로 입증된 충격적 결과.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제품 중 하나가 탈취제예요. 특히 스프레이 형태의 탈취제 말이에요. 탈취제는 정말 편리하잖아요. 냄새 나는 곳에 뿌리기만 하면 금세 좋은 향이 나고 깔끔해지니까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나 요리 냄새가 많이 나는 집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편리함 뒤에 정말 무서운 위험이 숨어 있어요. 탈취제에는 DDAC, 즉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이라는 성분이 들어가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것은 사과암모늄 계열 살균제인데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쥐에게 DDAC를 단 2번만 노출시켰는데 폐섬유증이 발병했고 결국 쥐가 죽게 되었다고 해요. 단 2번의 노출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가습기 살균제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도 여전히 이런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앞서 말한 호흡기 독성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탈취제 같은 스프레이 제품을 가정에서 뿌리면 실내 먼지에 묻는데 이를 마시며 간접 노출될 수도 있고 인체에 가까이 분무하면 직접 노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독성 제품의 진실과 마케팅의 함정. 요즘 시중에 보면 무독성이라고 광고하는 살균 소독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소비자들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에 안전한 제품을 찾게 되니까 기업들도 이런 마케팅을 하는 거죠. 포털 사이트에 살균 소독제를 검색하면 무독성이라는 문구를 넣은 제품들이 종종 보여요. 그런데 이런 무독성 제품들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아요. 제품에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갔고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제품이라면 우리 몸의 세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균도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이것을 죽일 수 있는 물질이 우리 몸에는 전혀 해롭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물질은 독성을 띨 수 있고 해당 물질이 우리 몸에 해를 입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농도예요.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수중독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가능성. 그럼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요. 스프레이 제품들이 너무 많고 지금도 계속 신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들이 제대로 된 사용법을 알려주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스프레이 제품은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이나 장소에 최대한 가까이에서 사용해야 하겠지만 광고에서는 어떻게 나오나요? 공기 중에 뿌리고 쾌적한 장면을 연출하거나 사용 전후를 비교하는 장면으로 소비 심리를 자극하죠. 이런 잘못된 사용법이 더 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되게 만드는 거예요. 광고를 보면 마치 공기 중에 마구 뿌려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적은 양을 국소 부위에만 사용해야 하는 거거든요. 3부 정부와 국가 차원의 대응 관리 체계의 한계와 개선 방안. 독성물질 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 이제 정부와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독성물질 관리 체계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먼저 가장 큰 문제는 관리 체계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식품은 식품의 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도 식약처에서 화장품도, 식약처에서 생활화학 제품은 환경부에서 산업용 화학물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해요. 이렇게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다 보니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화학물질이 여러 제품에 사용될 수 있잖아요. 화장품에도 들어가고 세제에도 들어가고 의약품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각각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다 보니 종합적인 위험 평가가 어려운 거예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동영 입법조사관님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현행법상 식품, 의약품, 화장품, 생활화학 제품 등 관리체계가 분산되어 있는 만큼 범부처 국가기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거든요. 또 다른 큰 문제는 중독 사례 수집과 위험성 평가, 그리고 피드백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제품 때문에 중독 사고가 생겼을 때 이 정보가 제대로 수집되고 분석되어서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활용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런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김소라 교수님은 이런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우리나라는 물질 독성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수집과 관리 주체가 되는 부서가 다양해 중독 사례 수집에 제한이 있고 사용 중인 물질에 대한 중독 사례와 위험성 평가 및 피드백이 어렵다고 지적하셨어요.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의 필요성과 현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에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와 함께 중독관리센터가 없는 몇 안 되는 국가였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다행히 2021년에 서울시에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를 설립했어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세계보건기구에도 등재되었어요. 정말 뜻깊은 일이었죠.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의 이성우 센터장님은 고려대 안암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공식적인 국가 단위의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체계가 필요하다며 예방을 위해 실시간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세요. 이 센터에서는 중독 환자의 상담과 치료 연계, 독성물질 정보 수집과 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요. 특히 산업재해, 약물 오남용,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중독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는 국민을 대상으로 중독질환 상담과 정보 제공은 물론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매년 예방정보 구독 및 이용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정말 필요한 기관이었던 거죠.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가 올해까지만 운영된다고 해요. 이 센터가 국내에서 유일한 독성물질 중독관리 전문 기관인데 말이에요. 왜 이런 중요한 기관을 없애려는 걸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연간 10만 명의 급성 중독 환자 충격적인 현실.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연간 몇 명 정도가 독성물질로 인한 급성 중독을 겪는다고 생각하세요? 놀랍게도 연간 10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정말 많은 숫자죠. 하루로 계산하면 약 270명 정도가 매일 독성물질로 인한 급성 중독을 겪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전문적인 중독관리센터 없이 개별 의료기관과 응급의료센터에서만 대응하고 있다면 체계적인 관리에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응급실 의사들이 모든 독성물질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의원이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도입 필요성과 과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예요. 서왕진 의원은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세요. 가습기 살균제 같은 참사를 통해 독성물질이 국민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뼈아프게 깨달았음에도 여전히 독성물질 감시체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독성물질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경험했어요. 1970-1980년대 연탄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례가 세계적으로 많았고 2012년에는 구미불산가스 누출 사고로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다수의 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었어요. 최근에도 방수 스프레이 화학물질 중독 사례, 햄버거 병용 혈성 요독 증후군, 일회용 생리대 건강 문제 등 일상생활 속 독성물질 중독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해외 사례와 우리의 현실 비교.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미국에는 독극물통제센터 포이전 컨트롤 센터라는 전국적인 중독관리 체계가 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 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방을 위한 정보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미국의 독극물통제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전국 어디서든 같은 번호로 전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모든 중독 사례가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어서 새로운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국립한국방송통신대 박동욱 교수님은 화학물질 위험에 대한 예방과 규제의 본질적인 한계를 지적하세요. 대부분의 물질과 제품의 위험 평가가 독성 동물 실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비의도적 사용이나 노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 실험실에서 쥐에게 일정량을 먹이거나 피부에 발라서 독성을 테스트해요.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어떨까요? 여러 제품을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노출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세제와 표백제를 동시에 사용하면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는 향이 강한 방향제와 탈취제를 동시에 사용하면 상호작용으로 더 독한 물질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복합 노출 상황은 실험실에서 검사하기 어려워요. 박동욱 교수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학물질 독성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역거점병원이 참여하는 물질중독관리센터 설립, 병원과 의료인의 중독 환자 신고, 의무화 또는 권고 보건 관련 기관의 공동 감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세요. 범부처 기관 설립의 필요성.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동영 입법조사관님은 피해 발생부터 대응 예방까지 전주기적인 중독 감시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세요. 그리고 현행법상 식품, 의약품, 화장품, 생활화학 제품 등 관리체계가 분산되어 있는 만큼 범부처 국가기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세요. 범부처 기관이라는 것은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기관을 말해요. 지금처럼 각 부처별로 따로따로 관리하지 말고 모든 부처가 협력해서 독성물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자는 뜻이에요. 왜 이런 통합적 접근이 필요할까요? 독성물질은 부처의 경계를 가리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화학물질이 화장품에도 들어가고 세제에도 들어가고 의약품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화장품은 식약처에서, 세제는 환경부에서, 의약품은 또 식약처에서 관리한다면 종합적인 위험 평가가 어려워져요.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성균 교수님은 전주기적 중독 감시체계 구축과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더해 만성 노출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세요. 그리고 치료 및 원인물질 추정, 노출원과 노출 경로와 노출량 추정, 관리 주체 확인, 예방 및 교육 등 4가지 트랙을 병행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하세요. 이는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지금까지는 급성 중독에만 집중했는데 실제로는 장기간에 걸친 만성 노출이 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매일 조금씩 흡입하는 화학물질들이 몇 년, 몇십 년 후에 어떤 건강 문제를 일으킬지는 아직 잘 모르거든요.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김소라 교수님도 본부처 기관 설립을 강조하세요. 우리나라는 물질 독성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수집과 관리 주체가 되는 부서가 다양해 중독 사례 수집에 제한이 있고 사용 중인 물질에 대한 중독 사례와 위험성 평가 및 피드백이 어렵다고 지적하시더라고요. 환경부의 대응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그럼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환경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환경부는 지난해 12월에 살생물 물질 총 116종에 대해 68종을 판매 승인 해제했어요. 승인된 48종이 포함된 제품들도 내년 말까지 안전성 효과 검증을 거쳐야 하고 미승인 시 2025년에 국내에서 퇴출된다고 해요. 이때 필요시 안전성 효과 검증으로 흡입 독성 테스트가 요구될 수 있어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앞서 말했듯이 지금까지는 호흡기 독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또한 화학물질 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해요. 이번 개정안은 유독물질을 인체급성물질, 인체만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등 독성 특성에 따라 3가지로 나누고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독성을 지닌 물질을 무조건 유독물질로 규정하고 같은 규제를 적용해서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을 통해 좀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어요. 이런 변화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기업들이 이런 새로운 규제에 제대로 대응할지도 지켜봐야 하고요. 4부 특별히 취약한 아이들 이야기. 충격적인 연구 결과. 자폐와 ADHD 아동의 독성물질 취약성. 이제 정말 중요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우리 아이들,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즉 ADHD를 가진 아이들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예요. 최근 미국 로안 버추아 골격의과 대학의 티 피터스타인 박사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에요. 자폐나 ADHD를 가진 아동들이 플라스틱 제품에 흔히 포함된 비스페놀, 즉 BPA와 같은 내분비계 교란물질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연구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지금까지는 자폐나 ADHD의 원인을 주로 유전적 요인에서 찾았는데 이번 연구는 환경적 요인, 특히 독성물질에 대한 개인차도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연구팀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 66명, ADHD 아동 46명, 그리고 일반 아동 37명을 대상으로 소변을 분석했어요. 그 결과 자폐와 ADHD를 앓는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보다 BPA를 배출하는 능력이 각각 11%, 17% 낮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17%라는 숫자가 크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독성물질 배출에서 이 정도 차이는 정말 큰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더 많은 독성물질이 체내에 쌓인다는 뜻이거든요. 해독 능력의 차이. 글루쿠로니데이션 과정.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독성물질을 해독하는 정교한 시스템이 있어요. 주로 간에서 글루쿠로니데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 독성물질에 당 분자를 붙여서 수용성으로 만들어 소변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이 과정은 정말 중요해요. 지용성인 독성물질들은 우리 몸의 지방 조직에 쌓이기 쉬운데 이를 수용성으로 바꿔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게 바로 글루쿠로니데이션이거든요. 그런데 자폐나 ADHD를 가진 아이들은 이런 해독 능력이 일반 아이들보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는 독성물질이 체내에 더 오래 잔류하게 되고 신경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연구진은 소변 내 글루쿠로니데이션 수치를 분석해서 BPA 해독 효율을 평가했는데 이는 간에서 당 분자를 붙여 독성 물질을 수용성으로 만들어 배출하는 대사 경로를 말해요. 흥미로운 건 이번 연구에서는 BPA뿐만 아니라 프탈레이트 계열의 DHP도 유사한 해독 저하 경향이 확인되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해요. 특히 연구진은 전체 12개의 해독 경로 중 BPA와 DHP만에서 이런 차이를 확인했는데 이는 자폐와 ADHD 아동이 특정 환경 독성물질에 생물학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해요. 내분비계 교란물질의 위험성과 신경 발달에 미치는 영향. BPA와 DHP는 대표적인 내분비계 교란물질이에요. 호르몬 시스템을 방해해서 성장과 발달, 특히 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런 화학물질에 대한 해독이 지연될 경우 특히 뇌가 활발히 발달하는 아동기에는 그 영향이 더욱 치명적일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뇌는 태어나기 전부터 청소년기까지 계속 발달해요. 이 시기에 호르몬 교란물질에 노출되면 뇌의 정상적인 발달이 방해받을 수 있어요. 특히 자폐나 ADHD와 관련된 뇌 영역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연구팀은 이번 결과는 BPA의 배출 효율 저하가 자폐 및 ADHD와 같은 신경발달장애와 연관되어 있다는 최초의 생화학적 증거라며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취약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는 정말 중요한 발견이에요. 지금까지는 자폐나 ADHD를 유전적 질환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환경적 요인도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유전적 소인이 있는 아이들이 환경적 위험 요소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거죠. 자폐와 ADHD의 특성과 이중의 위험. 잠깐 자폐와 ADHD가 어떤 질환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반복적 행동과 제한된 관심사를 특징으로 해요. 감각 자극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특정 소리나 촉감, 냄새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이런 감각 과민성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ADHD는 지속적인 부주의 과잉행동, 충동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질환이에요. 집중하기 어렵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는 특성을 보여요. 두 장애는 각각 독립적인 진단 기준을 갖고 있지만 종종 함께 나타나며 실행 기능과 감정 조절에서 유사한 어려움을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번 연구에 따르면 이런 아이들이 독성물질에 더 취약하다니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나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아이들은 신경발달상의 특성과 더불어 환경, 독성물질을 처리하는 능력에서도 취약함을 지닌 이중의 위험군이라고 해요.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독성물질에까지 더 취약하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현재 안전기준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 이번 연구는 현재의 화학물질 안전기준이 모든 아이들에게 충분히 보호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줘요. 미국 식품의 약국과 유럽 식품안전청에서 BPA의 안전성에 대해 여러 차례 검토했음에도 여전히 많은 소비 제품에서 BPA가 사용되고 있어요. 연구진은 현재의 노출 기준이 일반 아동에게는 안전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에게는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해요. 생각해보세요. 안전기준이라는 건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평균적이지는 않잖아요. 특히 아이들은 어른보다 취약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취약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해당 연구는 대사체 분석을 통해 자폐 및 ADHD 아동의 BPA 관련 대사 경로에 특이한 패턴이 존재함을 밝혔는데 일반 아동에서는 이런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는 단순한 노출 문제가 아니라 체내 처리 능력의 문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화학물질의 안전기준을 설정할 때 취약계층을 더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임신부, 영유아, 그리고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한 별도의 안전기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환경 독성물질과 신경발달장애의 연관성. 이미 여러 역학 연구에서는 대기오염, 살충제, 난연제 등 환경오염물질과 신경발달장애 간의 연관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어요. 특히 임신기와 영유아기의 화학물질 노출은 아동기, 신경계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기적 민감성에 주목해왔어요. 임신 중이나 어린 시절에 독성물질에 노출되면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뇌는 태어나기 전부터 청소년기까지 계속 발달하는데 이 시기에 독성물질이 영향을 미치면 평생에 걸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임신 중에 BPA에 노출된 경우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또한 영유아기의 프탈레이트에 노출된 경우 인지능력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연구는 더 나아가서 자폐나 ADHD를 이미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독성물질을 처리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독성물질의 영향까지 더 많이 받는다는 거니까요. 부모와 사회가 할 수 있는 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은 BPA와 프탈레이트계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제품 제조 시 대체물질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개인 차원에서는 유리나 스테인리스 소재의 식기류 사용, 통조림보다 신선한 식재료 선택, 영수증과 같은 열전사 종이 피하기 등이 일상 속 실천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자폐나 ADHD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더욱 주의 깊게 환경을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이고 가능한 한 천연 소재의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플라스틱 물병이나 용기 사용을 줄이고 유리나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세요. 둘째, 통조림 식품보다는 신선한 식재료를 선택하세요. 통조림 안쪽 코팅에 BPA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셋째, 영수증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열전사지 영수증에 BPA가 들어갈 수 있어요. 또한 정부는 임신부와 영유아를 포함한 민간군에 대한 환경 독성 물질 노출 저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유전적 및 후생 유전학적 연구를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 식별하고 맞춤형 예방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 연구는 질병 원인을 단정짓지는 않지만 조기 진단이나 치료와 별개로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자체가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책 입안자와 부모에게 분명히 알리고 있어요. 오부 생활 속 실천 방법과 올바른 제품 사용법, 안전한 주방용품 선택과 관리법. 자, 그럼 이제 실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주방용품부터 시작해 보겠어요. 테플론 프라이팬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건 무쇠팬이에요. 처음에는 좀 무겁고 관리가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제대로 시즈닝만 해주면 정말 좋은 조리도구가 돼요. 무쇠팬 시즈닝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새 팬을 구입하면 먼저 중성세제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 다음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약한 불에서 가열해서 물기를 날려주세요. 그리고 올리브오일이나 포도씨오일 같은 발연점이 높은 오일을 종이타월에 묻혀서 팬 전체에 얇게 발라주세요. 너무 많이 바르면 끈적끈적해지니까 정말 얇게 발라야 해요. 그 다음에 중불에서 5분 정도 가열하고 식혀주세요. 이 과정을 3-4번 반복하면 자연스러운 코팅층이 생겨요. 한번 시즈닝을 해놓으면 계속 기름기가 스며들어서 점점 더 좋아져요. 사용 후에는 뜨거울 때 뜨거운 물로 씻고 세제는 가급적 사용하지 마세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약간의 기름을 발라서 보관하면 녹이 슬지 않아요. 스테인리스 스틸팬은 어떨까요? 이것도 처음에는 눌어붙기 쉬워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요령만 알면 정말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예열이에요. 팬을 충분히 달군 다음에 물방울을 떨어뜨려 보세요. 물방울이 동그랗게 굴러다니면 적당한 온도예요. 그때 기름을 두르고 요리하면 눌어붙지 않아요. 세라믹 팬은 사용법이 가장 쉬워요. 다만 급격한 온도 변화에 약하니까 뜨거운 팬을 찬물에 담그지 마세요. 또 금속 도구 사용을 피하고 나무나 실리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어요. 플라스틱 용기와 물병 대체하기. 주방에서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이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특히 뜨거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는 건 정말 위험해요. 온도가 높아지면 화학물질이 더 많이 녹아 나올 수 있거든요. 유리 용기를 사용하면 이런 걱정이 없어요. 처음에는 좀 무겁고 깨질까봐 걱정되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훨씬 안전하고 편리해요. 냄새도 배지 않고 변색도 안 되고요. 오븐이나 전자레인지 사용도 안전해요. 스테인리스 용기도 좋은 선택이에요. 특히 아이들 도시락통으로는 정말 좋아요. 깨질 염려도 없고 가볍고 오래 써도 변형이 안 되거든요. 물병도 마찬가지예요. 플라스틱 생수병 대신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사용하세요. 처음에는 무거워서 불편할 수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감수할 만해요. 만약 플라스틱 물병을 사용해야 한다면 절대 차 안이나 햇볕에 두지 마세요. 여름에 차 안 온도가 60-70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온도에서는 정말 많은 화학물질이 물에 녹아 나올 수 있어요. 올바른 세정제와 살균제 사용법. 박은정 교수님이 강조하신 올바른 제품 사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세정제나 살균제를 사용할 때 많이 뿌리면 더 효과적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제품 뒤에 적힌 사용법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분무 소독제의 경우 바닥을 향해 적은 양을 뿌린 뒤 수건으로 주변을 골고루 닦아주는 게 원칙이에요. 스프레이 제품을 사용할 때는 절대 공중에 마구 뿌리지 마세요. 광고에서는 공기 중에 뿌리는 장면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청소하려는 표면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해요. 그리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하고 가능하면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닦아주세요. 특히 탈취제나 방향제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박은정 교수님 연구에서 보았듯이 DDAC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은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냄새를 없애고 싶다면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고 정필요하다면 천연 재료를 사용하세요. 베이킹소다나 활성탄, 숯 같은 천연 탈취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은 냄새를 화학적으로 가리는 게 아니라 흡착해서 제거하거든요. 안전한 세제와 화장품 선택하기. 세제를 선택할 때는 성분표를 꼼꼼히 보세요. 향이 강한 제품일수록 화학향료가 많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하면 무향 제품을 선택하거나 천연 에센셜 오일로 향을 낸 제품을 고르세요. 세탁세제의 경우 드라이어 시트 사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해요. 드라이어 시트에는 강력한 화학향료와 유연제가 들어가 있어서 고온의 드라이어에서 옷에 깊숙이 스며들거든요.
대신 양모 드라이어 볼을 사용하면 화학물질 걱정 없이 정전기도 방지하고 옷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요. 섬유 연재도 가능한 한 사용을 줄이세요. 정 필요하다면 천연 성분으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량도 표시된 것보다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화장품이나 개인용품을 선택할 때는 성분이 단순한 제품을 고르세요. 성분이 많을수록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특히 프탈레이트, 파라벤, 설페이트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찾으세요. 항균 비누보다는 일반 비누가 더 안전해요. 트리클로산 같은 항균 성분은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고 항생제 내성균을 만들 위험도 있거든요. 20초 이상 꼼꼼히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세균을 제거할 수 있어요. 실내 공기질 관리와 환기의 중요성. 실내 공기질 관리는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사용해도 환기가 안 되면 소용없거든요. 향초나 방향제 대신 자연스러운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공기정화 식물을 기르거나 정기적인 환기로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최고예요. 스파티필름, 산세베리아, 아이비 같은 식물들은 공기정화 효과가 뛰어나요. 만약 향을 사용하고 싶다면 밀랍 향초나 천연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세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적당량만 사용하고 충분한 환기를 해주어야 해요. 아무리 천연이라고 해도 밀폐된 공간에서 과도하게 사용하면 좋지 않아요. 새 가구나 새 카펫을 들여놓았을 때는 특별히 환기에 신경 써주세요. 새 제품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 합물들이 몇 주간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베란다나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며칠간 방치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요리할 때도 환기는 필수예요. 기름을 고온에서 가열하면 여러 화학물질이 나올 수 있고 가스레인지 사용 시에도 연소 가스가 나오거든요. 후드를 켜고 창문도 열어서 환기를 충분히 해주세요. 음식 선택과 보관의 지혜. 음식을 선택할 때도 독성물질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가공육은 가능한 한 적게 드세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제품에는 질산염과 아질산염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몸에서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어요. 먹더라도 질산염과 아질산염이 들어가지 않은 무첨가 제품을 선택하세요. 통조림 식품보다는 신선한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통조림 안쪽 코팅에 BPA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특히 토마토 같은 산성식품의 경우 더 많은 BPA가 녹아 나올 수 있어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제로 음료나 다이어트 제품도 주의하세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는 장내 유익균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단맛이 필요하다면 스테비아나 몽크프루트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거나 진짜 과일을 이용하세요. 음식을 보관할 때는 플라스틱 용기 대신 유리 용기를 사용하고 뜨거운 음식은 반드시 식힌 후에 보관하세요. 전자레인지 사용 시에도 플라스틱 용기는 피하고 유리 용기를 사용하세요. 아이들과 임산부를 위한 특별 관리. 아이들은 어른보다 독성물질에 훨씬 취약해요. 체중 대비 더 많은 양에 노출되고 해독 능력도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자폐나 ADHD를 가진 아이들은 독성물질 해독 능력이 더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잖아요. 아이들 방에는 가능한 한 화학 제품을 두지 마세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더라도 화학 필터보다는 헤파 필터를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세요. 장난감을 선택할 때도 주의하세요. 플라스틱 장난감보다는 나무나 천연 소재로 만든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아이들이 입에 넣을 수 있는 장난감은 더욱 신중하게 골라야 해요. 아이들이 바닥에서 많이 놀기 때문에 바닥 청소에도 특별히 신경 써야 해요. 독한 세정제 대신 순한 제품을 사용하고 청소 후에는 물로 한 번 더 닦아주세요. 아이들은 바닥에서 놀다가 손을 입에 넣기도 하거든요. 임신부의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해요. 태아의 뇌가 발달하는 시기에 독성물질에 노출되면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임신 중에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고 새 가구나 카페 설치도 가급적 출산 후로 미루세요. 매니큐어나 헤어 염색약 같은 화학 제품 사용도 임신 중에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정 필요하다면 천연 성분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할 때는 충분히 환기를 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들. 영수증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열전사지 영수증에는 BPA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아이들이 영수증을 가지고 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지갑에 영수증을 많이 넣어두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경우 지갑을 만진 후에도 손을 씻는 것이 좋아요. BPA가 다른 카드나 지폐에도 묻을 수 있거든요. 운동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헬스장에서 제공하는 청소용품이나 소독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운동기구를 닦을 때는 적당량만 사용하고 손에 묻었다면 꼼꼼히 씻어주세요. 자동차 관리할 때도 조심하세요. 세차는 특히 환기를 자주 해주세요. 세차 냄새의 대부분이 휘발성 유기화 합물이거든요. 차량용 방향제도 가급적 사용하지 마시고 정 필요하다면 천연 에센셜 오일을 이용하세요. 스마트한 제품 선택 요령.
제품을 구입할 때는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해하기 어려운 화학 성분명이 너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무독성, 천연, 유기농 같은 마케팅 문구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 성분과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때로는 마케팅 문구와 실제 성분이 다를 수 있거든요. EWG에서 제공하는 화장품 안전성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화장품과 개인용품의 안전성을 평가해서 점수로 보여줘요.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저렴한 제품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화장품이나 개인용품의 경우 싼 제품일수록 안전성 검증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품 리뷰를 볼 때도 성능뿐만 아니라 부작용이나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후기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의 후기는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정보 공유와 사회적 관심. 이런 정보들을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도 공유하세요. 특히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나 임신부가 있는 가정에는 더욱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안전한 제품 정보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피하고 가능하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하세요. 정부의 정책에도 관심을 가지세요. 독성물질 관리에 대한 법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어떤 제품들이 규제를 받게 되는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소비자로서 우리의 목소리도 중요해요. 안전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기업들도 더 안전한 제품을 만들게 될 거거든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고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신고센터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필요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세상에는 영원한 소비자도 판매자도 없다는 점을 기업들도 명심해야 해요. 기업에서 판매를 하는 사람도 다른 곳에서는 소비자가 되고 소비자도 언제든지 자신의 물건이나 노동을 팔 수 있거든요. 따라서 기업가들도 언제나 소비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서 기업 윤리를 지켜야 해요. 적어도 생활화학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사람에게 유해하고 어느 정도로 넣으니 무해한지에 대한 기준을 반드시 시험으로 입증해야 해요. 또한 화학 제품은 단일 성분이 합쳐진 복합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단일 성분으로는 안전한 농도를 넣었더라도 제품 안에서 다른 성분들과 혼합되었을 때는 그 독성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자체의 안전성도 검증해야 해요. 소비자들도 이런 기업의 노력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조금 더 비싸더라도 안전성을 입증한 제품을 선택하고 그런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지속 가능한 건강한 생활 만들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처음에는 복잡하고 번거로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나가다 보면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안전한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완벽하게 모든 독성물질을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조금씩 노출을 줄여나가는 것만으로도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아이들이나 임신부처럼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세티 박사도 말했듯이 모든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몸에 쌓이는 독성 물질을 줄이는 건 장과 뇌, 호르몬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예요. 우리 사회도 점점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호흡기 독성 검증을 의무화하고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제품들을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가 올해로 문을 닫는 것은 아쉽지만 국가 차원의 더 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지키고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고 정부 정책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건강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우리 가족의 기본권입니다. 오늘 배운 작은 지식들이 여러분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봄나들이 TV와 함께 안전한 내일을 만들어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